국내 등산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 중심에 아웃도어 열풍까지 뜨겁다. 아웃도어 시장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며 스포츠와 패션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시장 팽창 속도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잘 팔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아침에도 잘 나가고요. 메인 타임 하면 더 잘 나가고요. 심야에도 잘 나가. 1960년대만 해도 수입 등산 장비는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시절, 국내 등산 장비는 미국 야전에서 사용했던 군수품을 개조해 만든 것이 전부였고, 버려진 군화를 고쳐 신고 군복을 주워 등산 활동복으로 만들어 입었다. 등산복 같은 게 요즘처럼 뭐 전문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이제 군복들, 그거 이제 물들이고 줄여가지고 이제 입고 다니고. 근데 등산화 대신에 이제 워커라고 얘기하자면 군화 이런 거 신고 다니고. 불모지였던 아웃도어 시장에 진출해 우리나라 최초로 나일론 원사를 만들어낸 코롱. 싸고 질긴 합성 섬유 나일론의 등장은 당시 우리나라 의복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천연 섬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양말도 계속 바느질해서 신었던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그런 고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일론 천을 이용한 양말이 나오고 티셔츠 같은 것들이 나오고 바지가 나오고 아무리 입어도 닳지 않는 거죠. 나일론 덕분에 여성들은 양말 뒤꿈치를 꿰매고 해진 옷을 입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1970년대 아웃도어란 말도 생소하고 등산이란 개념조차 모호했던 시절, 코롱은 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을 아웃도어 의류의 최초로 접목시킨다. 대한민국 섬유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간 코롱, 아웃도어 시대를 연 나일론.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낙하산 재료로 위력을 떨친다. 군용 제품으로 쓰이던 나일론은 전쟁이 끝나자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저렴하게 민간에게 공급된다. 특히 낙하산 천을 꿰매 만든 나일론 텐트는 큰 호응을 얻는다. 내구성이 강해 거친 야외 환경에 적합한 나일론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웃도어 용품에 널리 이용된다. 질겨요. 두 번째 가벼워요. 세 번째는 좀이 슬지 않아요. 주한 미군을 통해서 그 제품이 이제 소개되고 그 무렵부터 주로 일본을 통해서 이제 밀수한 이제 이 나일론 제품들이 국내에 점차 이제 보급되게 됩니다. 세계 대전의 여파로 유럽 경기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패션에 민감하던 사람들도 배고픔이 우선이었던 시절, 세계적인 명품 이탈리아의 프라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당시 고품질의 가죽 제품으로 유명했던 프라다는 가죽 트렁크 보호용으로 사용됐던 나일론 소재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다. 비실용적인 고가의 가죽을 포기하고 새로운 백을 내놓는다. 프라다의 나일론 가방은 대히트를 쳐 파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그 명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게 바로 나일론 천이었거든요. 그 천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어떻게 저걸 가지고 가방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나 대중들은 점점 실용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트렌드가 바뀌는 것과 프라다의 발상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프라다 천은 명품 천의 대명사가 됐고, 1950년대를 풍미했던 헐리우드 스타들은 세계 여성들의 패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패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계기 역시 나일론의 등장이었다. 미국에서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이 처음 선을 보였는데 실크 스타킹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만 6,400만 켤레가 팔려나간다. 세탁하기 쉽고 다림질이 필요 없는 20세기 의복 혁명에 대중이 열광한 것이다.
나일론의 등장은 인조 섬유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면, 마, 견, 양모 등의 천연 섬유를 이용해 의복을 한정적으로 생산했다면 인조 섬유의 개발로 인해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현재와 같이 기성복 산업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나라에선 광복 이후 일부 면방직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 당시 의복에 주로 사용됐던 소재는 면이나 견. 세탁할 때마다 잘 해지고 닳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바느질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남편들과 자식들의 옷을 짓고 꿰매느라 또 밤을 샜다. 옷감의 꾸깃꾸깃한 주름이 곧게 펴질 때까지 잠들 수 없었던 우리네 어머니. 드라마 육남매 같은 장면들, 이렇게 드라마 속의 장면들을 보면 배에 굶주린 자녀들은 옆에서 막 울고 있고 또 놀고 있고, 어머니는 철없는 자녀들 옆에다 두고 걱정을 하면서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계속해서 양말 뒤쪽에 구멍 나고 앞에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에 구멍 나면 또 바느질 해가지고 신고, 심지어 속옷도 그랬었거든요. 나일론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1953년. 해방 후에 즐겨진 건 양말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나일론은 없어서 못 팔 만큼 큰 인기를 끌게 된다. 이후 나일론은 각종 의류에 널리 사용되면서 순식간에 보급된다. 의류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성 제품군에 활용되게 되는데, 면사로 만든 그물을 사용하던 어업에도 나일론 그물이 등장하면서 어획 성능은 증가했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양말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잘 안 뚫어져요. 질긴 거지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멋 많이 부리잖아요. 그 이제 스타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사복 같은 경우도 이제 혼방지라고 그래서 잘 구겨지지도 않고. 한국의 나일론은 코롱 창업주인 이원만 회장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본인과 합작해 삼경물산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우고 나일론 시장을 독점한 이원만은 국내 수요가 점점 늘어나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나일론을 직접 생산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1957년 국내 최초 나일론 제조 회사인 한국 나일홍을 설립하며 화학 섬유 산업의 선두에 선다.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섬유 수입을 하는데 약 한 7천만 달러 정도 연간 소요가 됐어요. 이제 밀수까지 포함을 하면 약 한 1억 달러 정도가 섬유 수입하는데 낭비를 하는데, 나일론이지만 이거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입 대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나일론의 인기는 뜨거웠고 덩달아 사업은 승승장구하면서 한국 나일홍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단순 기능공인 여직공 12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9천여 명이 몰려들었다. 필기, 면접으로 이어지는 여직공 채용 전형은 요즘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맞먹는 수준이었고, 며느리를 보려면 나일홍 회사에 가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당시 한국 나일홍 공장이 있던 대구 신천동 일대는 나일홍 여자대학으로 불리기도 했다. 집안의 장녀들, 또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딸들은 대학교 진학을 하고 싶어도 포기를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직장이 탄탄한 곳에 가서 돈을 잘 벌어서 동생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나일론, 그 회사가 정말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만 들어가면 월급도 좋게 주고, 또 굉장히 그런 회사 다닌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거기 다닌대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한국 나일홍 원사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원사는 나일론 6, 상품명은 코롱이었다. 처음 생산된 상품명이자 한국 기업 최초의 영어 사명인 코롱은 코리아와 나일론의 합성어. 코롱은 섬유산업 호황기를 거치며 성장한다. 1970년대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수출산업공업단지였던 구로공단의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정도였다. 1970년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있어서 이게 종래의 수입 대체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또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 정도를 섬유 산업이 차지를 해요. 본격적인 경제 성장의 시기 1970년대 패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된 스포츠. 동창과 옛 은사들이 다시 만나고 가족들도 체육관에 나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스포츠는 각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나간다. 1973년 세계 탁구 선수권 단체전 금메달. 1년 뒤 헝가리 복서의 토혼, 세계 챔피언 탄생.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광복 후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낸다. 스포츠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의 세계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해 국민들에게 용기와 위로까지 안겨줬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한국 스포츠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다. 1973년도가 우리나라가 문명의 시대로 접어든 시기였는데 왜 우리가 문명의 시대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수준이 400달러를 넘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빈곤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1973년도에 400달러를 넘었음으로써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난 해가 되겠습니다. 76년에 이러한 몬트리올에서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림픽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에너지 파동으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됐던 1970년대 세계의 경제는 불황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했고 적은 돈으로 좋은 품질의 옷을 구입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 런던의 고급 양복점 거리인 세빌로의 많은 양복점들은 문을 닫게 되고 남성복 매장들은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게 된다. 값비싸고 불편한 옷 대신 일할 때 간편하고 움직이기 편한 옷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해 1970년대는 캐주얼한 스포츠 패션이 유행한다. 그 무렵 나일론의 인기는 점차 사그라들었고 폴리에스테르와 스판덱스 등의 기능성 소재를 개발해낸 코롱. 당시 우리 국민들의 레저 욕구는 높아졌지만 관련 용품이 전무했던 시절 코롱은 스포츠 브랜드를 출시한다. 등산화, 버너, 코펠 등 다양한 용품들을 내놓으며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개척한다. 1970년대에 이 아웃도어를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입니다. 70년대에는 이 외부에 나가서 캠핑을 하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하던 시기에 이러한 코롱 스포츠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스포츠의 한 획을 긋는, 용품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977년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산악인 고 고상돈 대원. 그 이후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등산붐이 일어난다. 국토의 3분의 1이 산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국민소득의 증가를 배경으로 레저 욕구가 등산을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덩달아 여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한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계곡이나 바닷가로 떠났고 텐트를 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 시절 캠핑 열기 덕분에 코롱 스포츠는 급격히 성장세를 타고 한국 아웃도어 시장의 모태로서 자리를 잡는다. 지금은 뭐 캠핑 붐이 일어서 많지만 그때는 캠핑하면 텐트가 뭐 대세거든요. 여행을 가면 숙소 잡는 것보다 텐트에서 자는 걸 당연시하던 청춘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촌이 있잖아요. 텐트 촌이 이렇게 보면 코오롱 다른데 코오롱 뭐 이런 식이었던 시절이었어요. 나일론의 인기가 시들어가고 기능성 원단의 시대가 열리면서 코오롱 그룹 내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된다. 장업주 이원만의 대를 이어 그룹의 총수가 된 아들 이동찬. 육상선수 출신이었던 이동찬은 대한농구협회장, 대한골프협회장을 역임하며 아마추어 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을 쏟는가 하면 환경이 열악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인다. 1980년도에 이러한 코오롱의 이동찬 회장께서 이러한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골프협회 회장이라든가 농구협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는데 그러한 무한한 애정 이면에는 바로 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찬 회장 같은 경우는 고교 시절에 이러한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이동찬은 비인기 종목이었던 육상 종목, 그 중에서도 마라톤을 열성적으로 후원한다. 1981년 한국기록 경신 포상금 제공을 시작으로 고교 단축 마라톤 대회를 열어 선수 발굴에 힘을 쏟는다. 1987년엔 정봉수 감독을 영입, 코롱 마라톤 팀을 정식으로 창단해 김한기, 황영조, 이봉주 등 마라톤의 역사를 새로 쓴 선수들을 지원하면서 한국 마라톤의 부활을 꿈꾼다. 이동찬 회장님이 마라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갖고 82년도에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상금을 걸었습니다. 2시간 15분대 돌파 시에는 5천만 원, 그다음 2시간 10분대 돌파 시에는 1억의 포상금을 걸었어요. 선수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991년 셰필드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온 황영조 선수. 당시 황영조는 코롱이 제작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신발은 일본 브랜드를 신고 있었다. 일본 이동찬 회장은 곧바로 신발 개발팀에 황영조를 위한 신발 제작을 의뢰해 당시 25명의 인원과 6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마라톤화를 탄생시킨다.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용품과 의류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발 본도 뜨고 또 직접 선수들이 달리는 거 또 체크도 하고 한 2년에 걸쳐서 특수 신발을 발에 딱 맞는 신발을 개발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신발이 개발비가 한 매달 1992년 8월 9일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지막 날 몬조이 스타디움 결승 테이프를 끄는 주인공은 바로 황영조였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 금메달. 태극 마크와 함께 황영조의 가슴에 붙은 코롱의 액티브 상표는 전파를 타고 전 세계의 안방으로 흘러갔고 몇 년치 그룹 홍보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 코롱의 마라톤 후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의 영웅으로 금메달을 딴 사건이 역사적으로 손기정 이후에 아주 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 중심이 바로 코롱이었습니다. 바로 코롱이 만든 그러한 신발을 신고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코롱 스포츠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그 당시에 개념은 없었지만 그런 선수를 후원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코롱 스포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커지면서 스포츠 마케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오고 있다. 특히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대회는 후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쟁 역시 치열하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아디다스가 FIFA 공인 축구공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로고를 노출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강렬하게 인식시켰다. 국내 스포츠 용품 업체들의 경쟁은 88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놓고 더 뜨거워졌다. 국제 상사의 프로스펙스, 코롱의 액티브, 화승의 르카프가 각축을 벌이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도쿄에서는 미즈노라든가 또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나이키라든가 또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에서는 아디다스 이렇게 국가는 올림픽이나 큰 이벤트를 통해서 브랜드를 성장시켜 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고 또 스포츠 마케팅의 핵이었는데 88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스포츠 의료와 파커류 공식 후원사로 코롱을 지정한다. 코롱의 공인료는 50억 원 선으로 경쟁에 참여한 국내 업체 중 최고액. 코롱은 당시 유니폼을 포함해 620여 개의 의류를 개발하는가 하면 한국 선수단과 심판, 운영요원들에게 총 26만여 점의 의류를 공급한다. 스포츠 마케팅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올림픽 후원. 코롱은 국내 브랜드였던 액티브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한다. 그때 스포츠 브랜드가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브랜드에는 다 코오롱이다 아마 협찬을 했을 거예요.
그 아시안 게임 때 아시다시피 뭐 임춘혜 선수가 그 라면만 먹고 걷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한 스토리, 역전 스토리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오래 남았고 액티브라는 브랜드는 평생 잊혀지지 않은 브랜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포츠는 더 이상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즐기는 시대가 된다. 등산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온 것도 이때 아웃도어 산업의 부흥기가 열린 것이다. 주 5일제 시행으로 한국형 아웃도어 문화가 형성되고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수입되면서 연평균 25%라는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패션의 변방이었던 아웃도어 의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특히 아웃도어 패션이 중장년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주말 유니폼이 되기도 했다. 장년층의 어머니들을 보면 아웃도어 브랜드 옷을 입고서요, 셔츠라든지 뭐 아니면 점퍼라든지 바지라든지 운동화를 보더라도 딱 봐도 아웃도어 브랜드를 알잖아요. 그걸 입고서 장을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예전 같으면 한 80년대 뭐 이 무렵 같았다면은 아니 어떻게 저 복장을 하고 와서 장을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좀 자신의 삶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어머니구나, 여유로운 중장년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웃도어 업체들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자사 브랜드의 기능적 우수함을 홍보하기 위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 전 세계 고산을 오르는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극한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목적. 고기능성 아웃도어 개발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코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고산 등반가 엄홍길의 히말라야 등반을 후원하기로 결정한다. 산이 허락해야 오를 수 있다는 히말라야 정복은 도전이고 모험이었다. 코롱은 원정대를 위한 고어텍스 재킷과 바지, 모자, 양말 등 소품 일체를 개발하며 공을 들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르기 어렵다는 K2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히말라야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엄홍길은 2000년 7월 마지막 봉인 K2를 등정한 후 14자 완등을 선언했고 코롱 스포츠는 더불어 주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70%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은 산에서 할 수 있는 아웃도어는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스포츠다라는 이런 판단이 이동찬 명예 회장님께서 했던 아주 훌륭한 선택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이 2만 불 이상 넘어가면 이런 아웃도어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가 7조 원 이상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골프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이 아웃도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식을 줄 모르는 아웃도어 산업. 전문 산악인을 방불케 하는 등산객들의 차림새. 동네 뒷산에 갈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웬만한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들을 갖추어 등산하는가 하면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것도 이미 익숙한 모습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고가 패딩이 유행하면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 등골 브레이커란 오명이 생길 정도로 아웃도어의 인기는 세대를 불문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수많은 이제 등산객들이 산에 가보면 알록달록하고 뭐 컬러풀하고 아주 멋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얘기가, 이 한국 사람들은 어디 시장 가면서도 이렇게 그 참 이제 등산용품 이런 걸 입고 다니더라. 뒷동산 가면서도 뭐 꼭 무슨 히말라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장비를 챙겨가지고 다니더라. 최근 몇 년간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을 해온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비슷한 제품을 과다하게 출시하면서 포화 상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가격 거품 논란이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가 브랜드들은 출혈 경쟁에 가담했고 기존의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자연스럽게 세일 전쟁에 합류하면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너무 많아요. 필요 없이 고객들 귀찮게 하고 필요 없이 몰라도 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17대 기능이 뭡니까? 그건 옷이 아니죠. 그건 과학이죠, 과학.
자정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 브랜드 정리도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다시 한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리되고 자연에 가까운.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은 계속 될 겁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나일론을 생산해 섬유 산업을 이끌었던 코오롱.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 최초로 브랜드를 런칭하며 도전과 모험의 40년 역사를 새로 쓴 코오롱. 성장에 급급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우왕좌왕하는 현실 속에서 코오롱은 과연 정체 상태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아웃도어 산업 제2의 전성기에 오를 것인가?